예린이는 6개월.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수술비 3천만 원. 통장 잔고 30만 원. 5살 이전 기억이 없는 한서연에게는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의문의 일자리. 24시간 상주 간병, 일당 30만 원. 단 그 집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냉랭한 저택에서 서연은 점점 이상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장이 자신을 보며 보이는 기묘한 반응. 무의식 중에 연주한 피아노 선율에 얼어붙는 사람들. 그리고 딸 예린과 회장의 믿을 수 없는 혈액형 일치. 설마 이럴 리가. 25년 전 사라진 진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학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서연은 5살 딸 예린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딸아이의 작은 몸이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서연의 가슴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예린이의 숨소리가 가빴어요. 작은 손이 엄마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연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연은 예린이를 꼭 껴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의자가 등을 파고들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린이는 선천성 심실중격 결손증이에요. 심장에 구멍이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6개월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술비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서연의 통장에는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분할로 낼 수는? 죄송합니다만 수술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표정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린이가 서연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파. 괜찮아, 우리 예린이. 금방 나아질 거야. 서연은 딸아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흘러갔어요. 서연에게 내일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은 습기로 눅눅했어요.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예린이에게 약을 먹이고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엄마, 자장가. 그래, 우리 예린이. 엄마가 불러줄게. 서연은 무의식 중에 피아노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다서듬. 예린이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고른 숨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왜 이 멜로디를 아는지 서연은 몰랐어요. 긴장할 때면, 슬플 때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없었어요. 1999년 어느 겨울날 교통사고로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도 과거도 심지어 이름조차.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고아원에서 새로 지어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어떤 이름으로 불렸을까? 누가 나를 사랑했을까?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예린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할머니, 부탁드려요. 걱정 마. 내가 잘 돌봐줄게. 이웃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인력시장은 새벽부터 붐볐어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간호 일 있나요? 글쎄, 요즘 일이 없어서.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때 중개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중개인이 서연을 돌아보았어요. 성북동에 큰 저택이 있는데 거기서 간병인을 급하게 구한대요. 24시간 상주 조건이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당 30만 원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30만 원이요? 네. 100일이면 3천만 원이죠. 예린이의 수술비. 딱 맞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중개인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 집이 좀 이상해요. 10년 동안 일하던 간병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의식불명이래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고만.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제가 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린이가 살아야 했으니까. 중개인이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박재훈 회장님은 심장질환이 있으셔서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약물 관리, 활력 징후, 체크, 응급 상황 대처. 간호학과 나오셨다니까 할 수 있겠죠? 네, 물론이에요. 참 혈액형이 특이하시더라고요. RH-AB형. 만에 하나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큰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야 한대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종이가 묵직했습니다. 오후 2시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저택은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회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집이라기보다 박물관 같았어요. 아니, 무덤 같았습니다. 한서연 씨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 양복이 그의 차가운 인상을 더욱 강조했어요. 정비서입니다. 그가 명함도 내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규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회장님께 불필요한 말을 걸지 말고 정해진 업무만 하세요. 허락 없이 다른 방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어요. 검은 광택이 나는 피아노. 서연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듯한 동작. 긴장할 때면 늘 나타나는 버릇이었어요. 뭐 하시오? 정비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함부로 손대거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비서가 서재 문을 꽉 닫았어요. 찰칵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도 벽에는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 유리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행복한 부부와 5살 소녀. 소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밝고 순수했어요.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예린이와 닮았어요. 눈매, 입매,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모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갑시다. 정비서의 재촉에 서연은 황급히 걸음을 옮겼어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새 간병인입니다.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운 남자. 박재훈이었습니다. 65살이라고 들었지만 70은 넘어 보였어요. 백발이 성성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전문적으로 활력 징후를 체크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 호흡.
간호학과에서 배운 것들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회장님, 손이 미세하게 떨리시는데 평소에도 그러셨나요? 정비서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원래 그러십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퍼가 열리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회장의 침대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예린이의 사진. 병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웃고 있는 딸. 박재훈 회장의 눈이 그 사진에 고정되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회장의 손이 사진 쪽으로 떨리며 뻗어졌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 멈췄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더 심하게. 정비서가 재빨리 사진을 집어 서연에게 돌려줬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회장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간호학과를 중퇴했지만 기본적인 약물 지식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린이의 약을 다루면서 더욱 민감해져 있었어요. 디고신 0.25mg, 심장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의 색깔이 평소 본 디고신과 달랐습니다. 크기도 미묘하게 차이가 났어요. 서연은 약병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서연은 재빨리 불을 끄고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비서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회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새벽. 서연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아, 큰일 났어. 이웃집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예린이가 밤새 토하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어. 지금 정신이 없어. 서연은 예린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서연이 무너져 내렸어요.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이라니. 나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나한테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예린이를 안고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또 흥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 순간 성북동 저택에서 박재훈 회장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유나. 그리고 같은 멜로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예린이는 약으로 간신히 안정을 찾았어요. 서연은 다시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30만 원. 매일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한서연 씨,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라고 하십니다. 정비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재, 그 피아노가 있는 곳. 문이 열렸어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와보시오. 박재훈 회장이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연이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긴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버릇. 검은 건반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단순한 다서듬. 아, 회장이 책을 떨어뜨렸어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굴렀습니다. 지금 그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은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긴장하면 무의식 중에. 회장이 피아노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같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정확히 같은 멜로디였어요. 어디서 배웠소?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유나의 자장가, 라벨이 발에 있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서연을 훑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나가보게. 회장이 테이프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감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이거 드시오. 정비서가 약을 건넸습니다. 해열제와 항생제. 감사합니다. 서연은 물과 함께 약을 삼켰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목이 부어오르는 느낌.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습니다. 컥! 컥!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한서연 씨.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혈압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피네프린. 당장.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어느새 달려온 그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주사가 팔에 꽂혔어요. 천천히 숨이 돌아왔습니다. 세팍의 항생제 쇼크입니다. 응급 호출된 의사가 진단했어요. 이런 체질은 10만 명 중 1명 꼴입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죠.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유나와 아내가 똑같은 알레르기였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전 확률 5%도 안 되는 일. 회장의 머릿속에 딸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유나도 항생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에 회장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회복했고 회장은 그녀에게 체스를 두자고 했어요. 제가 체스를 둘 줄 알까요? 해보시오. 규칙은 간단하니. 체스판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말과 검은 말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서연의 손이 주저없이 말을 옮겼습니다. 어디선가 배운 것처럼 나이트, 비숍, 룩. 이름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어요. 체스를 배운 적이 있어? 없는데. 이상하네요. 손이 알아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나도 체스를 잘 뒀었어요. 5살에 배워서 8수까지 앞을 내다봤던 아이. 다음 수를 고민하는 순간 서연의 왼손이 오른쪽 귓불로 갔습니다. 살짝 만지작거리는 버릇.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그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귓불을 만지작거리며. 그 버릇. 언제부터요? 제가요? 글쎄요. 기억나는 한 계속이요. 긴장하면 저도 모르게. 회장이 체스말을 놓쳤어요. 대굴대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도. 유나도. 똑같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쉬시오. 그날 밤, 회장은 정비서가 아닌 다른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수진. 그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조사해주게. 모든 것을. 네, 회장님. 어디까지요? 출생 기록, 병원 기록, DNA까지. 남김없이. 김 비서가 며칠 후 돌아왔어요.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보게. 한서연 씨의 DNA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데 매칭이 한 번도 안 됐다고 나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매칭이 안 됐다니? 내 딸 유나의 DNA도 등록되어 있는데 시스템상으론 조회 오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 같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누가 감히. 같은 시각 서연은 회장의 약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치료 때문에 가지고 있던 휴대용 현미경으로 알약을 확인했어요. 하얀 알약을 슬라이드에 올렸습니다. 렌즈를 들여다봤어요. 화면에 비친 결정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정 구조가 달랐어요. 디곡신은 육각형 결정인데 이건 불규칙한 바늘 모양. 이건 디곡신과다. 손이 떨렸습니다. 알약을 다시 확인했어요. 색깔도 미묘하게 다르고 무게도 더 무거웠습니다. 일반 심장약이 아니었어요. 장기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독약. 서연은 몰래 약사 친구에게 분석을 의뢰했어요. 다음 날 답이 왔습니다. 이거 독약이야. 장기 복용하면 심장 정지와. 어디서 난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을 살려야 해.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정비서였어요. 밤마다 약을 바꿔치던 그 사람. 서연은 회장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무슨? 회장님의 약이. 한서연 씨. 정비서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 회장님, 진료 시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시죠. 서연이 입을 열 때마다 정비서가 끼어들었어요. 마치 감시하듯. 그날 밤 정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부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그 간병인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약을 분석했더군요. 전화 너머에서 차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도현, 회장의 조카이자 회사 부사장. 10년 전 아버지를 잃고 복수를 꿈꾸는 남자. 숙부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이제 대가를 치를 때야.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거해. 깔끔하게. 증거도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밤 11시. 서연은 복도를 지나다 회장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틈으로 정비서가 보였습니다. 약병을 바꿔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정비서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보셨군요. 회장님, 약을 왜 바꿔치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소. 정비서가 문을 잠갔습니다. 찰칵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얼렸어요. 당신은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없소. 비켜요. 서연이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비서가 막아섰어요. 그때 정전이 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나예요, 김비서. 김비서님? 빨리 나가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려요. 하지만 지금 안 나가면 죽어요. 서연은 창틀을 잡고 뛰어내렸어요.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빨리 도망가요. 예린이한테 가요. 김비서가 외쳤어요. 서연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서연을 비췄어요. 정비서였습니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가 밤을 찢었어요. 예린이가 있는 병원으로. 서연의 손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배터리 1%.
그리고 꺼졌습니다. 안 돼. 차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서연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좁은 길, 차는 들어올 수 없는 곳. 잡아. 정비서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뛰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내 딸,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골목 끝에 빛이 보였어요. 큰 도로,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서 정비서의 손이 서연의 옷을 잡으려 했어요.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큰 도로로 뛰어나갔어요. 택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택시, 손을 들었어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병원으로요. 빨리요.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정비서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린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1999년 어느 봄날, 정비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놀이공원 입구였죠. 회전목마 음악이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오후였습니다. 부인, 지금 3구역에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잘했어요, 정비서. 그 아이만 없으면. 최유진,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녀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어요. 재혼한 회장이 행복해하는 모습, 새 아내와 낳은 딸 유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녀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10억이에요. 깨끗하게 처리하면 당신 빚도 가족 병원비도 해결돼요. 정비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박빚, 아내의 암 치료비, 딸의 학비까지 합치면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5살 유나가 엄마 손을 잡고 회전목마로 걸어가고 있었죠. 정비서는 유나의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부인,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네, 지금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유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었어요. 정비서가 다가갔죠. 유나 아가씨, 아빠가 저쪽에서 기다리신대요. 정말요? 순진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정비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했죠.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서연 씨 의료사고 및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히려 회장님을 살리려고. 증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예린이 누워있는 침대 옆이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발이요. 제 딸이 위험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비서가 제출한 증거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CCTV 영상, 약물 분석 보고서, 진술서, 모든 것이 서연을 가리키고 있었죠. 당신이 회장님의 약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그건 정비서가. 증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차가운 눈빛을 한 박도현이었죠. 한서연 씨, 당신이 왜 우리 숙부를 해치려 했는지 이유를 말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며 정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죠. 완벽해. 이제 회장만 제거하면 끝이야. 10년 전 박도연의 아버지가 자살했을 때였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이 도와줬더라면 나는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회장은 동생을 여러 번 도왔어요. 그러나 그 돈은 모두 도박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도연은 그 진실을 모른 채 왜곡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저택에서 회장이 쓰러졌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비서에 가짜 눈물이 흘러내렸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독극물 중독이 의심돼요. 경찰이 달려왔어요. 한서연이 관리하던 약에서 과다 디곡신이 검출됐습니다. 회장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 유나, 찾아야.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서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 딸을 만나게 해주세요. 딸이 심장병으로.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죠.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린이가 갑자기 쓰러졌어. 심장이 더 이상 못 버텨. 안 돼, 안 돼요. 예린아. 서연의 비명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서연은 수갑을 찬 채로 예린의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반대편 복도에서 회장이 실려오고 있었어요. 두 응급실이 마주보는 구조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니에요. 정비서가.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의식이 희미한 회장의 귀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수술에 RH-AB형 혈액이 필요한데 혈액은행에 재고가 없어요. 잠깐만요. 한혜린 양도 RH-AB형이네요. 의사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확인해봐요. 다시 확인해요.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10만 명 중 1명.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비서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죠. 설마. 안 돼. 그럴 리 없어.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는 복도였습니다. 두 응급실 사이에서 서연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회장의 들것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린 역시 반대편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두 개의 문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서연만 남았어요. 그녀는 두 문 사이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의사들이 복도에 모였어요. 회장님 수술이 우선입니다. 즉시 진행해야 해요. 수석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한혜린 화나도 더는 못 기다려요. 심장이 이미 한계예요. 침묵이 흘렀죠.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예린이 수술 혈액을 회장님께 드리세요. 의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럼 예린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이 살아야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간호사가 서연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저도 RH-AB형이에요. 제 피도 쓰세요.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서연은 이를 악물었죠.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두 수술실에서 동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회장 수술실에서는 심장 스텐트 시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린 수술실에서는 심실 중격을 꿰매는 작업이 한창이었죠. 서연은 수갑이 풀린 손으로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을 거야, 서연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서연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죠. 회장님, 수술 40% 진행됐어요. 다시 5분 후였어요. 예린 양 수술 45%요. 서연은 두 수술실 창문을 번갈아 보며 걸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이었죠.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김 비서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어요. 경찰관님, 김 비서가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보셔야 합니다. 경찰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문서들이 떴습니다. 1999년 통장 거래네요. 정비서 명의로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죠. 이건 다음 파일이었어요. CCTV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정비서가 약병을 바꿔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서연 씨는 피해자였어요.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에게 다가온 경찰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쭉 빠졌죠. 2시간 후였어요. 회장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숨을 내쉬었어요. 15분 뒤 예린이 수술실 문도 열렸죠. 예린 양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서연이 비명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복실에서 회장이 눈을 떴어요. 예린이는, 서연이는, 김 비서가 다가갔습니다. 모두 무사하세요, 회장님.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DNA 간이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재훈 한예린 99.7% 일치. 조손관계. 박재훈 한서연 직계 가족 추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내 딸 혈액으로 날 살렸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서연이를 만나게 해주시게. 예린이 눈을 떴어요. 엄마.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배고파. 그 말에 서연과 이웃집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휠체어에 앉은 회장이 들어왔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자네 덕분에 살았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서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섬광처럼 기억이 스쳐갔어요. 회전목마, 아빠의 따뜻한 손, 엄마의 노래, 피아노 멜로디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네. 자네는 내 딸 유나야. 서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빠. 그 한마디가 간신히 흘러나왔죠.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딸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하다, 유나야.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2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어요. 예린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아버지는 누구야? 회장이 예린에게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손을 잡았죠.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진짜? 예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응, 진짜야. 회장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경찰이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정비서가 도망치려다 붙잡혔죠. 나요. 나 달라고요. 그의 비명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회사에서는 박도연이 체포됐습니다. 숙부가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박도연의 외침이었어요. 경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여러 번 도우셨어요. 진실을 왜곡한 건 당신이에요. 싱가포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최유진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그 여자 딸이 모든 걸 차지하는 게 싫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변명이었죠. 병원 옥상 정원이었어요. 회장, 서연, 예린, 이웃집 할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이나 그 시간을 앞으로 채우면 돼. 예린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럼, 진짜 가족이지. 회장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네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차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은 예린을 안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 기적처럼 살아난 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한 여자가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딸은 생명을 구했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기적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놀이공원 회전목마 위에서 웃고 있는 가족. 할아버지, 엄마, 딸, 그리고 할머니.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희망의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